유럽에서 살충제 달걀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산 달걀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당장 1,400여 개 모든 달걀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검사 결과는 내일부터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겨울 AI 파동으로 달걀값 폭등 사태를 겪었던 유통업계는 이번 살충제 파문으로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달걀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빵집과 식당 등이 달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소비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평화적 해법을 강조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공동선수단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인 양지회 소속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머드 복제 사건을 둘러싸고 황우석 박사가 JTBC 취재진에게 박세필 제주대 교수 측이 매머드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매머드 조직을 불법 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큰 산처럼 쌓여있는 이곳은 부산시 기장군 쓰레기 선별장입니다. 보름째 반출이 묶이면서 그동안 쌓인 양만 수백 톤에 이르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달걀 없는 세상, 적어도 당분간은 그런 세상일 것 같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든 달걀이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시중에서는 달걀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정부는 전국의 모든 달걀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어젯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파문을 일으킨 살충제 달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상당수 농가가 이 살충제를 썼다는 정황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태의 파문이 얼마나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 관계 부처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먼저 전다빈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전다빈 기자, 달걀은 늘 식탁 위에 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더 불안감이 커지는데 원래 오늘 오후 늦게쯤에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미뤄졌고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네, 어제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어제는 양계협회가 참석을 했고요. 앞으로도 양계협회 그리고 지자체,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까지 함께 고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전국 1,400여 개의 달걀 농장 전체에 긴급 출하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이내로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예. 자, 전수조사 결과는 그럼 언제쯤 나올 전망입니까? 네, 우선 마트 등의 달걀을 공급하는 대형 농장은 오늘부터 검사에 들어가서 내일쯤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장 47곳이 우선 검사 대상이고요. 대규모 농장부터 실시를 해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농장은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그래서 이전처럼 유통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직원이 농장을 찾아서 16개에서 18개의 달걀을 무작위로 골라서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어제 살충제 달걀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출이 된 겁니까? 네, 농식품부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처음 된 것은 어제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피프로닐에 대한 검사는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주로 샘플 조사를 하다가 유럽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1,000여 개 농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40여 곳을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처음으로 검출된 겁니다. 검출된 달걀은 지난 9일에 남양주에서 채취된 것인데요. 농가 주인은 옆 농장에서 진드기 박멸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했다면서 피프로닐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해당 농장에서 하루에 한 2만 5천 개 정도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중에 얼마나 풀렸는지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 유통 경로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남양주 농장에서 시중으로 유통된 달걀 개수를 약 7만여 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유통 경로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우선 문제가 된 농장에서 중간 유통상 5곳으로 납품을 해온 사실은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곳으로 달걀이 유통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측은 직원들이 중간 유통상을 방문을 해서 납품일지를 보고 일일이 추적을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유통 중인 계란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트들에서 계란은 다 거두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그냥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농장하고 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대형마트의 달걀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창고에 보관이 됩니다. 한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 발표를 보고 다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문제가 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성분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농장에서 유통이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프로닐 성분이 똑같이 검출될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유통업체에 판매 중단 조처를 해놓은 상태에서 표본 달걀 검사를 한 뒤에 거기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정일량 회수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농장의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을 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후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서 법적 조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닭의 경우에는 아직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발견된 경기도 남양주 농장은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곳입니다. 이 농장주는 옆 농가에서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살충제를 썼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란계 농가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계란 출하가 중단되면서 농가들도 비상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이곳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의 한 농장입니다. 여기가 작업실인데요. 이렇게 기계가 멈춰 서 있고 계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계란 출하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돼 계란 출하를 금지한다는 홍보문도 놓여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지만 여기저기 깨진 계란이 나뒹구는 등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농장 주인은 농식품부 조사에서 옆 농가에서 진드기 박멸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했고 피프로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놈이라는 지금 여기 사장님 멋진데 다 치우라고 정말 안 돼서 이거는 불까지 나가지고. 이 농장에선 하루 2만 5천 개의 계란이 생산되는데 서울 서대문구와 강북구에 유통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에는 08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란계 농장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장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고 계란은 오늘부터 출하가 금지됐습니다. 작년에 AI 왔을 때는 정말로 애를 많이 먹었다.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농가 정말로 어려워갖고 농장 못한다는 소리 나올 거야. AI에 이어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지면서 농장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이번에 계란 농장에서 발견된 살충제는 2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피프로닐은 간이나 갑상선에 영향을 미쳐서 아예 달걀에는 사용을 못하게 해놨던 약품이고 또 하나인 비펜트린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이른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관리조차 안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남양주 계란 농장에서 나온 피프로닐은 동물의 진드기나 벼룩을 없애는 살충제입니다. 바퀴벌레 약이나 반려동물의 기생충 치료에도 쓰이는데 닭이나 소, 돼지 등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엔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내 기준은 물론 국제식품규격보다도 검출량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노출됐을 땐 중간 수준의 독성을 지닌 물질로 분류되지만 반복적 노출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일 오랫동안 낮은 양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그 간 기능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그리고 좀 더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에는 신경이라든가 심장 독성 이런 쪽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경기도 광주에서 발견된 비펜트린 역시 살충제로 닭의 이를 잡는 데 쓰입니다. 피프로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은 약해 사용은 허락했지만 역시 기준 잔류량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발암 물질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성분은 가축을 내보낸 축사에 뿌리고 뿌린 뒤에도 오염을 막기 위해 한 달 정도 비워놓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소비자들과 상인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선 내놨던 달걀들을 모두 거두어들였고 제과점과 식당 주인들도 영업에 타격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진열해 놓은 달걀을 모두 회수하면서 판매대를 다른 제품들로 채워놨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잠정 판매 중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도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 부부가 이렇게 도시락도 매일 싸가요. 그러면은 좀 꺼리게 됐죠. 달걀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걱정이에요. 일부 마트는 구매 내역이 확인되는 달걀에 대해 환불 조치까지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선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지자체에서 생산된 달걀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빵집과 식당 상인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값이 뛴 데 이어 살충제 달걀 사태까지 터지면서 더욱 우려가 큽니다. 당장 이제 계란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류 독감이 지금 거의 1년째 거의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JTBC 강희연입니다. 예,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계란을 먹을 때마다 꺼림칙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의 환경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야 조사에 나섰다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에 정작 가장 살충제를 많이 쓰는 한여름에는 아예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야 처음으로 계란에 살충제와 농약 성분이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살충제 계란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살충제들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직접 게살을 비우지도 않고 닭들한테 뿌려대는 거죠. 계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감 이후에야 60곳의 계란을 검사했는데 유해 성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 봄에도 친환경 농장과 계란을 800곳 넘게 조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자마자 친환경 농장 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울수록 진드기가 더 들끓어서 살충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번 조사 때 처음으로 친환경이 아닌 일반 농장을 조사 대상에 넣고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뒤에야 전수조사에 나선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예, 살충제 달걀 파문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뜨거웠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안전성의 문제일 텐데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사다 놓은 달걀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한편에서는 또 닭고기 역시 이런 유해한 살충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박영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사다 나온 달걀은? 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좀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예. 일단 정부는 오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요,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달걀에 대해서는 이 내일부터 이 평상시 물량의 25%, 대략 한 1,000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 분량은 유통이 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달걀은 일단 시중에 풀겠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미 각 가정이나 식당 등의 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있는 달걀들입니다. 예. 현재 농식품부가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당초에 이제 뭐 빠르면 오늘 그 밤늦게라도 결과가 나올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기자 얘기 들어봤더니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 보관해 놓은 달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뭐 3일이나 4일이 지나면 못 먹는 상황도 생기는 거니까 일단은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좀 사둔 달걀은요. 예. 검사 결과가 좀 이르면은 한 4나흘 정도가 걸리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먹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예. 안 그래도 꺼림칙해가지고 지금 뭐 먹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달걀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이제 가공식품, 그러니까 과자, 빵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스크림, 여기 달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변에 정말 달걀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먼저 좀 정부가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이 신선남뿐 아니라 이 가공된 파우더 제품, 이런 검사를 진행해야 좀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라야 내일 정도나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지 여부도 나올 것으로 좀 보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예. 그 대형 제과업체라든가 제빵업체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조사를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지금 얘기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근데 그건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믿어야 되나 하는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란용 닭뿐만이 아니라 이제 먹는 닭, 그러니까 육개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네, 근데 전문가들이 키우는 방법이나 유통 과정이 산란용 닭과 이 육개는 좀 정확히 좀 다르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산란계는 평균 2년 이상 키우는 반면에 육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략 한 30일에서 50일 정도면은 이 출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살충제를 좀 사용할 이유가 크게 없다는 게 이 닭고기 유통업계의 좀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좀 일부 소비자들은 육개에도 좀 살충제가 사용됐을지 모른다면서 이 살충제 성분 검사를 꼭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달걀 값이 아무래도 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폭 줄어들 테니까. 예. 어느 정도로 뛸까요? 네, 안 그래도 좀 공급이 연초부터 AI 때문에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은요, 어제 기준 달걀 이 30개들이 평균 소매가는 한 7,500원 가량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 이 5,300원 정도와 비교를 했을 때 한 42%나 비싸졌는데요. 10,000원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가뜩이나 산란용 닭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또 살충제 달걀 여파까지 겹쳤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는 예년보다 좀 비싼 달걀을 좀 사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영호 기자였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마침 북한과 미국도 오늘은 모처럼 대화의 가능성을 남겨두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북한에서는 미국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사실 북한과 미국은 오늘도 괌 포위 사격 가능성을 놓고서는 긴장의 끈을 더 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평화적 해법이 관철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가 문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며 이 점에선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역사를 보면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다며 대화와 제재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향해선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인위적인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통일 원칙을 재확인한 건데 당시에 했던 이산가족 상봉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도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세를 강화하던 지난주에 비교하면 다소 여지를 남긴 발언이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이 괌을 공격하면 바로 전쟁이라는 강경한 경고도 빼놓진 않았지만 유화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와 정효식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기회와 시간을 주겠다며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득실 관계를 잘 따져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괌 포위 사격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낙관만은 할 수 없습니다.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듯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언제든 다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닷새가량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략군 사령부 내부 모습을 슬쩍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앞엔 북한에서 괌까지 길게 미사일 경로를 그려놓은 지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추정되는 위성사진과 일본 지도, 특히 우리나라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종류별로 타격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도 벽면에 걸어놨습니다. 한미일 모두 북한의 미사일 타격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번엔 미국의 2인자 펜스 부통령이 나섰습니다. All of the resou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nergies of this president behind an effort to resolve this present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peaceably.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행정부 최고위직들이 입을 맞춘 듯 긴장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뉴욕 채널이 북한 최선희 북미 국장의 방미를 추진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여부에 따라 북미 접촉이 5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게임의 시작이라며 미국에 대한 공격은 바로 전쟁이라고 대북 경고도 병행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에 움직임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 위기가 외교적 해법으로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미 간 최악의 대결 국면은 피한 건지, 또 그렇다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긴 건지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짚어보죠. 네. 예. 자, 이른바 이제 뭐 강대강 치킨 게임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적어도 현재까지 보자면 피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뭐 여지가 더 있습니까? 오는 21일에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눈에 띄게 군사적 옵션을 후순위로 돌리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긴장 수위는 다소 내려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돌발 변수에 한번 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야 이제 북미 간 긴장 수위가 더 내려가는 건데, 대화의 전제 조건이 그렇게 다 녹록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는 점을 강조해 왔고요.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다만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군사적 옵션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군사적 옵션을 배제를 하고 북한의 대화를 촉구를 한 건 중국도 오늘 지지 입장을 냈습니다. 예. 오늘 발언은 이제 당연히 미국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일 테고 미국 쪽이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문제인데 사실 그 전부터 미국은 조금 유화된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하니까 잘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차피 중단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북한은 과거 2015년 1월에 한미 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예.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전략 장비들을 끌어다 놓은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주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조건만 맞으면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선 미국이 먼저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요구로 해석이 됩니다. 예. 중국은 사실상 그 두 가지 전제 조건, 그러니까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으로 대화 국면을 열자는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예. 한미는 합법적인 훈련과 국제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사안을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 훈련의 규모를 좀 줄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안 된다고 이미 또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네, 문재인 교수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해왔었죠. 예, 예. 자, 그럼 이 입장차가 줄어들겠습니까 어디? 과거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 전례를 통해서 볼 때 예. 양쪽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불가능하고 예. 결국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어떻게 결합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예.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RF 다자 무대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났는데 여기서 북미 대화를 타진했다. 이런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도 나왔는데 예. 그런 걸 통해 봤을 때 북미 간 대화 동력이 서서히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서로 상대가 있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것도 없는 것이니까 상대가 있는 만큼. 예,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건국 원년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광복절에 백범 묘역도 찾았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건국 원점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도 이런 관점이나 관심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경축사를 통해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이런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백범 묘역에 참배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광복절에 이곳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다시 반론이 나왔습니다. 류석준 혁신위원장은 1948년에 건국이 된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1919년을 건국의 해로 삼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또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학생들이 일제강점기에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김상옥 의사의 항일 투쟁을 재현했습니다. 또 정부는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으로 묘사된 독립유공자 후손 등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내가 너희들 손엔 죽을 수 없다. 김상옥 의사는 일제강점기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영화 밀정의 김장옥, 영화 암살의 하와이 피스톨의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협성대학생 40여 명이 오늘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김상옥 의사 항일 독립운동의 한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너무 참 감격스럽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그 이해가 참 점점 시들어가는 그러한 그 때에 이러한 그 청년들이 과거의 이 역사를 기억하고 지난 11일엔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안호균으로 묘사된 남자연 지사의 후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엄마 고향이고 우리는 여기서 뿌리 받고 살길 해서 마음은 대단히 기뻐요. 1920년대 쿠바로 건너가 국어교육운동을 했던 이승준 선생의 후손도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꿈이었어요. 한국 돌아오는 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우리 국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있지요. 동티모르도 그중 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티모르 정부도 일본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나섰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싫다고 말하면 거꾸로 매달고 목을 졸랐다. 낮에는 석재를 나르고 밤에는 군인을 상대했다. 동티모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한 당시 상황입니다. 일본은 1942년부터 3년 동안 티모르 섬을 점령했을 때 20여 곳의 군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끌려갔고 이제 10여 명의 위안부 할머니만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론 동티모르 정부는 자위대 파견과 원조로 이미 충분히 공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위안부를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해결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그 나라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히움 역사관 측은 내일 동티모르로 떠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기금을 전달합니다. 또 중국 등 아시아 8개 나라와 연대한 시민단체를 통해 동티모르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릴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힌 것이 국정역사교과서였습니다. 국정화는 폐지됐지만 그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2호 업무 지시였습니다. 이후 19일 만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도 1년 반 동안이나 국정화가 강행된 과정은 여전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이 나서 이르면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선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 필요한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미 7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감사 청구 내용에는 25억 원에 달했던 홍보비 등 예산 집행이 정당했는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측은 감사를 통해 국정화 추진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이를 통해 교육부 등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청구가 들어오면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한 달 안에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서울에서 위안부 소녀상 버스가 운행되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세령 특파원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서울의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日韓相互未来志向の関係を発展させよう、そういう努力をしている最中にですね、本件がそのような努力に水を差すことになりかねない、このことを懸念をしています。 스가 장관은 전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녀상에 이어 징용자상이 세워진 데 대해서도 일본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일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5년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야스쿠니를 참배한 강요와 정치인의 규모는 줄었습니다. 아베 정권의 지지율 급락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아베 총리는 참배하고 싶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오늘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 부대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국정원 개혁위가 밝혀낸 댓글 부대 민간인 팀장들 중에는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팀장은 역시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 팀을 꾸려서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에 전직 직원들을 단체로 활용한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신원을 확인한 댓글 부대 민간인 팀장은 30명입니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이들의 구체적 활동 내역까지 검찰에 제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30명 중에 전직 국정원 직원이 3명가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소속인데 검찰은 이들이 같은 양지회 회원들로 팀을 꾸려 활동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위해 퇴직자 모임의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엮어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원 전 원장 당시 국정원은 한 달에 많게는 2억 5천만 원을 댓글 부대 지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중 상당액이 국정원 전직 직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댓글 부대 팀장들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기는데 적극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방금 보신 보도에 등장하는 국정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 이 단체는 사실 그동안 조직의 규모나 활동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홈페이지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 때문에 양지회 회원들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또 어느 정도로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지회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입니다. 회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양지회와 관련해선 조직이나 예산 등과 관련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990년 8월에 설립됐고 이름을 음지해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옛 국정원의 표에서 따왔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사들인 서울 강남의 7층짜리 빌딩을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사무총장이 6년 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회원수가 약 7,000명에 달한다고 밝힌 적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들 회원이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2011년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공개 비판한 김만복 전 원장이 양지회에서 제명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양지회의 일부 회원들이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앞으로 검찰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양지회의 활동에도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렇게 전직 직원들의 동원 정황까지 파악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에 국정원 개혁위원장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는 직접 조사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들여다본 뒤에는 개혁위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댓글 부대 민간인 팀장들이 국정원의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팀장 가운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까지 끼어 있는 데다가
이들을 통해 운영한 댓글 부대원이 최대 3,500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정원 최상층부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TF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TF는 댓글 부대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판단 아래 원 전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TF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원 전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들여다본 뒤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TF가 댓글 부대와 원 전 원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F는 민간인 팀장과 원 전 원장 사이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원 전 원장에게 면담 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원 전 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오늘 서울 도심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도 참석한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인간띠 잇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색의 우의를 입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 반대 노랫말에 맞춰 춤을 춥니다. 오늘 서울광장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주와 김천에서 온 100여 명의 주민들도 동참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김천이 포기하지 않고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주한미국 대사관과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추가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소규모 환경평가를 진행하고 레이더 세부 재원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국회 심의 등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200여 명을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1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빠르게 불어난 하천물에 미처 피하지 못한 시민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도림천에 물이 불어나 산책로까지 들어찼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79살 김모 씨가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불광천 산책로에도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놀란 시민이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5시까지 강수량은 경기 포천이 100mm가 넘었고 서울과 인천에서 80에서 9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갑자기 많이 내린 비에 청계천은 오전부터 통제됐고 불광천, 도림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도 출입이 한때 통제됐다 풀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과 경북에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가 내립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집중돼 피해도 우려됩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오늘 낮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전동차 문이 고장났는데 열차가 문을 연 상태 그대로 7정거장을 달렸습니다. 뉴스룸 시청자가 당시 상황을 촬영해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아찔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문이 활짝 열린 채로 지하철이 내달립니다. 승객들은 어찌할 줄을 모른 채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계속 열리고 갔어요. 계속이요. 덜컹덜컹 거리다가 사람이 미끄러지기만 했어 봐요.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 바닥도 미끄러운데 엄청난 인명사고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열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수리 직원이 문을 고쳤다고도 말합니다. 안전장비를 가지고 하신 것도 아니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진짜 딱 문 열린 상태에서 바람 세게 불고 있는데
조금만 헛디디면 진짜 떨어질 만한 거리거든요. 열차는 8호선 복정역에서 문이 고장나면서 다치지 않았고 수리 담당 직원을 태우고 그대로 출발해 종점인 모란역까지 문이 열린 채 7정거장을 운행했습니다. 승객들에 따르면 별도 안전가림막이나 안내방송, 대피 지시는 없었습니다. 지하철 운행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사 업무 예규에 따르면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열차를 기지 등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수리 직원이 탔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상황이 없을 줄 알고 문을 열고 운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가 벼락을 맞아 정전되며 자이언트 루프를 비롯한 놀이기구 19대가 멈췄습니다. 끊겼던 전기는 바로 복구가 됐고 멈춰선 놀이기구는 안전시험을 거쳐 10분 만에 운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시 입장객은 7,000명가량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순간적인 정전이어서 비상 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롯데월드에서는 지난 5일 놀이기구 플라이벤처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탑승객 70명이 길게는 3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은 당신을 증오한다. 창피한 줄 알아라.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의 사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시민들은 이렇게 맞았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유혈 시위를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더 떨어졌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 주변 도로를 시위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샬럿츠빌 유혈 사태 초기에 사태 책임이 여러 편에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The president is up to what he believes in, stands for, and I think it is completely un-American. 시민들은 침묵하면 인종 증오 범죄의 한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치를 반대하는 피켓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인종주의는 악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날 트럼프는 시위대를 피해 공개 행사 없이 트럼프 타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갤럽이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천하로 끝난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극우 성향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선임 고문 때문에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종차별이 가장 악랄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저를 찾기 전 백악관에서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조치도 취하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워싱턴으로 가서 할 일이 많다며 휴가지에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We will defend our workers. And we will protect the innovations, creations, and inventions that power our magnificent country.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합작회사를 강제한 뒤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적재산권을 빼돌려온 관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복제품 5천억 달러, 우리 돈 570조 원에 이르는 이른바 짝퉁 시장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로고만 교묘히 바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1년간의 조사를 거쳐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이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외교부는 반드시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중국 관영 매체는 대미 보복 조치로 미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 취소나 애플과 테슬라 등의 중국 시장 확대를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활약한 우리 여자 배구가 대만을 꺾고 아시아 선수권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32년 만에 첫 우승을 노립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한 수 아래 전력의 대만이지만 대표팀은 1세트 중반까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연경이 날아오르자 대만의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김연경은 14대 14 동점에서 연속 석점을 뽑으며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김연경의 무기는 강 스파이크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공격을 철벽처럼 막았고 수비 이후엔 민첩한 동작으로 다시 뛰어올라 점수를 올렸습니다. 토스가 좋지 않을 때는 공을 코트 빈 곳으로 살짝 밀어넣으며 완급 조절 능력까지 뽐냈습니다. 김연경은 강력한 서브 득점으로 1세트에 대미를 장식하며 배구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우리 여자 배구는 대만을 3대 0으로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키 192cm의 김연경은 스파이크 할 때 손의 높이가 310cm에 이릅니다. 블로킹 위에서 공을 때리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동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까지 갖춰 대표팀의 정신적인 지주로 통합니다. 32년간 준우승만 7번을 차지한 우리 여자 배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사상 첫 우승을 노립니다. JTBC 전영입니다. 소각용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부산의 한 쓰레기 선별장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속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오르자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가 펼쳐집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늘어선 쓰레기가 600여 톤에 달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아슬아슬하게 쌓인 쓰레기들이 큰 산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부산시 기장군의 한 쓰레기 선별장입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중장비를 이용해서 소각용 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름째 작업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 쓰레기장은 기장군 내 일반 가정과 상점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소각용 일반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재활용 쓰레기에 뒤섞여 버려지는 일이 반복됐고 잘못 버린 일반 쓰레기를 따로 모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덜 된 재활용품이 섞인 것이 발각되면서 최근 부산시로부터 5주간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이런 일반 쓰레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반입이 정지되고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을 한번 보실까요? 파리떼가 들끓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한번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일반 음식점에서 나온 쓰레기로 보이는데요. 음식 잔반이 이렇게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고추장이 담긴 용기가 씻지도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원래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이런 아기 기저귀도 그대로 버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와서 보실까요? 이 뒤쪽을 보시면 뜯겨나간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이렇게 이불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장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다양한 쓰레기들이 한 곳에 버려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6명이 하루 8시간씩 꼬박 선별 작업을 해도 하루 1톤 분량에 못 미칩니다. 이거 같은 거 죽은 것도 있고, 고양이 같은 거 있는 거, 개 같은 거 있는 거. 분리수거 좀 잘하면 잘 돼가 잘 나오는데. 남아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민간업체를 통해 기존 예산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야만 합니다. 기장군과 함께 야간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단속에 동행해봤습니다.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도록 품목별로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쓰레기 봉투를 뒤집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온갖 쓰레기가 한데 뒤섞여 나옵니다. 다세대 주택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경보판 아래로 오늘 하루 배출된 쓰레기만 1톤 트럭 한 대 분량에 이를 만큼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군청 직원분들이 나와서 쓰레기 수거 작업과 함께 단속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쪽을 들여다보시면 담배꽁초와 각종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이 한 대 뒤섞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한번 와서 보실까요? 쓰레기 버려진 것들을 보면 폐 우산부터 아이들 장난감도 있고요. 이 뒤쪽을 보시면 이 꽃표배까지 버려진 게 다양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투기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우편물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단속에 나서자 인근 상인은 내놓았던 쓰레기를 슬그머니 다시 되가져갑니다. 주민들이 여기다 쓰레기 많이 버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따로따로 모아서 버리셔야 되는데. 1995년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는 올해로 시행 22년째를 맞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시민의식이 결국 유례 없는 쓰레기 집단 적체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고 상쾌하게. 이런 게 트레비 스타일. Stylish sparkling water. 트레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하 40도 시베리아 추위에 여름 모자 쓰고서 헛저고리로 밑 빠진 맥커리에 간발하고서 벌벌 떨고 다니는 우리 독립군. 1920년대 러시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던 김경천 장군이 지은 불쌍한 독립군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독립군들이 신고 추위를 견뎠다던 바로 그 맥커리, 즉 집신의 사진입니다. 영하 40도를 밑도는 혹한, 비록 다른 나라에서지만 잠깐이나마 영하 40도를 직접 겪어봤던 저의 경험으로는 그것은 잔뜩 껴입고도 견딜 수가 없는 문자 그대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얇은 저고리와 집신을 신고 그것도 전쟁터에 나섰다니,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어서 무기를 준비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소원.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이 문구 역시 이 시를 지은 김경천 장군의 일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실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었겠지만 그는 황량한 동토 러시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름조차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과 여성 독립운동가들. 우리 모두는 역사에 빚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사라지게 하겠다. 대통령은 말했다지만 논란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 1948년의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그 주장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됐고 바로 직전 정부에서는 예산까지 받아가면서 계속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그때 청년들은 나라를 되찾은 지 72년이 지났지만 독립군과 임시정부가 아닌 48년 남한정부 수립이 이 나라의 뿌리란 말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쓸쓸도하다. 너의 고향 이곳에서 몇 천리더냐. 널 기르신 부모 이곳 있으면 너의 모양 보고서 어떠하리요.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지 72주년,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이 되는 오늘 하늘에선 굵고 거센 비가 종일 내렸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가장 큰 뉴스는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돼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농식품부가 오늘 바로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국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가 빠르면 내일부터 조금씩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전다빈 기자를 농림수산부로 다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계란 생산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전해드릴 때 전수조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일부터 검사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모양이죠? 네, 부분적으로 검사 결과가 내일부터 나옵니다. 20만 수 이상 대형 농장 47곳을 상대로 오늘 오전부터 조사가 이뤄졌고요. 그리고 내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대형 농장들의 전체 달걀 유통 물량은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태는 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곳에서라도 살충제 성분이 나온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 오전부터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빠르면 오늘 저녁 때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릴 때 오늘 저녁이 아니라 한 2, 3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되 그 순서에 따라서는 빠르면 내일부터 나오는 곳이 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그 정부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이 지적이 됐고 올 봄에도 이걸 조사하긴 했었는데 별일 없다고 그냥 지나갔다가 가장 사실은 좀 취약한 시기인 한여름 더울 때 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살충제 달걀 의혹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당국이 일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2차례나 조사를 벌였지만 샘플 조사 방식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 대상을 확대를 하면서 살충제를 살포한 농가가 확인이 된 겁니다. 온난화로 닭 기생충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유럽보다 닭 진드기율이 10% 이상 높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역시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자, 지금 아까 전다빈 기자가 얘기한 대로 내일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전수조사로 과연 충분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우선 이번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된 피프로닐뿐만 아니라 27종의 농약 성분을 함께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장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해당 농장주가 진술을 하기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웃 농가에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술대로라면 상당수 다른 농장에서도 문제의 살충제를 썼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유통된 달걀을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들 농장이 언제부터 살충제 성분을 썼는지를 분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량은 소비가 됐거나 가공식품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종합적인 식품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에 나가 있는 전다빈 기자였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산란계 농가도 타격이 큽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내일부터 학교 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란계 농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농장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조민중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곧바로 학교 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같은 조치를 내렸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계란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를 한다지만 이미 시중에 풀린 계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계란 파동 때문에 계란 마음 놓고 사 먹지도 못했는데 거기다 대고 살충제 사건까지 나니까 먹기가 아주 무서워요. 이제 겁나요. 이 때문에 편의점들은 계란과 계란을 원료로 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안전 예방 차원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부터 3,000마리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가 중단되면서 농가들은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3일까지는 저희들도 이제 괜찮아요. 근데
3일 이상 돼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확산이 되고 저희 농가에서도 굉장히 힘든 여건이 초래가 될 것 같아요. 식약처는 우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중에 풀린 다른 계란도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살충제 달걀 파문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달걀로 만든 제품에서도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비유럽권으로 수출된 닭고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이 마요네즈와 제빵 상품 등 80종을 임의로 검사했는데 23%에 달하는 18개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프로닐 함유량이 유럽연합 기준치보다는 낮았지만 달걀로 만든 제품으로까지 우려가 번졌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서아프리카로 수출한 닭고기 샘플 조사에 나섰습니다. 늙은 암탉의 고기를 콩고 공화국 등으로 대거 냉동 수출한 농장 등에서 피프로닐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는 얼마 키우지 않고 도축하기 때문에 살충제가 필요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게 각국 정부의 주장이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만 180여 개 양계 농장을 폐쇄했고 수백만 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피프로닐 살충제를 쓰면 닭의 피부나 깃털로 흡수돼 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살충제 유통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70만 개가 유통된 영국에서도 슈퍼마켓에서 해당 계란과 샌드위치 등 관련 제품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럽과 홍콩 등 18개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어제 뉴스룸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매머드 복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황우석 박사가 저희 취재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즉 매머드 조직으로부터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박세필 교수, 그러니까 제주대 교수죠. 박 교수 팀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교수 측은 언제든 실험을 재현할 수 있다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국대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이 식당에서 황우석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만났습니다. 박 교수는 매머드 복제 연구에 대해 공동 연구권이 담긴 협약서를 황 박사에게 제시했습니다. 앞서 박 교수는 황 박사 측이 전달한 매머드 조직을 활용해 체세포 복제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박사 측은 해당 연구가 자신들이 제공한 조직을 사용해 성공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황 박사 측은 박 교수 연구팀을 횡령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초 박 교수 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 교수 팀은 황 박사 측이 전달한 매머드 조직은 러시아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라며 연구 윤리 문제로 세포를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황 박사는 취재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먼저 매머드 복제 성공 여부와 관련해 네이처에 등재될 세계적인 실험 결과를 폐기한 이들을 누가 과학자라고 믿겠냐고 했습니다. 또 검찰 유전자 분석팀의 3회에 걸친 검증 결과 100% 생쥐 유전자로 나온 것이 배양 성공이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 측에 전달한 매머드 조직을 불법 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훗날 보면 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박 교수 측은 황 박사 입장에 대해 제대로 된 매머드 조직을 갖고 오면 언제든 실험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 박사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건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매머드 체세포 복제 성공을 놓고 황우석 박사와 박세필 교수 측의 의견이 이렇게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승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보면 황 박사는 박 교수 측이 매머드 체세포 복제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간 거겠죠. 법적 다툼까지.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하죠. 어저께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정리 좀 해보죠. 네, 우선 정리한 일지를 좀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황 박사가 매머드 복제 연구에 착수를 한 건 2012년입니다. 이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매머드 조직을 직접 채취해 왔지만 세포 배양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황 박사가 박 교수 연구팀에게 매머드 조직을 전달을 한 건 2015년 3월인데요. 박 교수 팀은 다음 달인 4월 매머드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배양에 성공했다고 알립니다. 예. 그리고 공동 사업권을 논의하기 위해서 앞서 리포트에 등장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났지만 갈등은 더 커졌고 예. 결국 6월에 황 박사 측이 박 교수 팀을 횡령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이달 초에 박 교수 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뭘 횡령했다는 겁니까? 배양 그 체세포? 예예예. 그 예. 연구 시료를 결과를- 건네준 것을 횡령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예. 그 애초에 황우석 박사 측이 예. 러시아 북동대학과 이 세포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조직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예. 이 조직 자체의 소유권이 자신들한테 있으므로 연구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역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예.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어저께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황 박사가 이건 뭐 경천동지할 일이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체세포 배양의 그 복제 성공을 처음에 황 박사도 인정하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황 박사가 박 교수 팀에게 보낸 매머드 조직 사진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예. 그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건조 상태의 조직이 택배로 전달이 됐습니다. 예. 이후 박 교수 팀은 이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했고 배양까지 성공했다고 황 박사에게 알린 겁니다. 예. 그런데 체세포 복제 성공에 대해서 그렇다면 황 박사는 왜 갑자기 부정하게 된 것인가? 무슨 뭐 계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배양 직후인 2015년 4월 박 교수 팀은 복제된 체세포를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베타 연구소라는 곳에 보내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곳에서 매머드로 추정되는 3만여 년 전의 세포가 맞다. 이런 검증 결과를 다시 받았는데요. 예. 이후 12월에는 국내 코스모진텍이라는 검증기관에서 다시 검증을 받는데 역시 매머드 세포라는 답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양측 법적 다툼이 본격화한 2016년 2월에 검찰이 박세필 교수팀한테 직접 DNA 이 매머드 세포를 받아서 DNA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모두 생쥐 유전자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충격의 반전이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분석에서 생쥐라고 판단을 하면서 일은 굉장히 이렇게 더 꼬여버린 상황임에 맞는데 결국은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분석했냐에 대한 뭔가 그 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생쥐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예. 그 당시 분석 책임자였던 대검찰청 관계자에게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DNA 감정 결과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라서 대검 분석부서는 물론 민간 검증기관 두 군데에다가도 의뢰를 맡겼고 다시 확인을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생쥐였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설명은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시료 자체가 생쥐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외국 기관 같은 데서는 이미 매머드라고 다 2번씩이나 그렇게 검증을 해줬는데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갑자기 생쥐가 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 왜 그러면 검찰에 이게 생쥐가 맞다면 왜 그게 전달이 됐냐 하는 거죠.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먼저 국내외 기관 검증과 검찰에 따르면 예. 황 박사가 박 교수 팀에게 매머드 조직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 예. 현재로선 추정에 불과하지만 박 교수 팀이 검찰에 생쥐 세포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교수 측 역시 검찰 조사에서 샘플을 잘못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에 대해서 추가 샘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DNA 분석 결과 생쥐라는 결과가 나온 게 이번 사건의 혐의를 다투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관련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가요? 하여간 여러 가지 좀 미스테리한 그런 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과학계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우선 매머드 체세포 복제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하지만 냉동된 매머드 세포는 세포가 파손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손된 세포를 배양시키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과학계에선 이번 연구와 관련해 복제했다는 세포가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과학적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학대 학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재현이 가능한 논문으로 과학계에 이 공표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한 가지만. 검찰로 넘어간 것이 생쥐가 맞다면, 예? 박세필 교수 측에서 그걸 넘겨준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 박사는 메머드 시리를 넘겨준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 교수 측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이 생쥐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박 교수가 직접 건네줬습니까? 아니면 박 교수 팀에 누군가가 잘못 전해줬습니까? 그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박 교수 팀에서도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박 교수 팀에게도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이 샘플을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을 한 정현민 교수에게 지금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예. 본인은 그것과는 관련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아, 그게 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이해는 좀 안 가는군요.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속보가 있으면 마저 또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경강부회해서 19년을 건국해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올해 광복절에 다시 등장한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팩트체크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근거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사실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문서 하나가 띄어져 있군요. 네, 이게 지금으로부터 98년 전에 작성된 1919년의 건국 통보문입니다. 네. 참고로 출처는 우당기념관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낸 문건인데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임을 일본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된 자주 통치국가가 됐음을 당신, 그러니까 일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네. 적혀 있습니다. 1919년 4월 23일이다라고 날짜까지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919년에 또 다른 문건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기록부터 보시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이 열렸는데요. 당시에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네. 원년 1919년으로 뚜렷하게 밝혔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는 1948년 건국론은 팩트다라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이 두 자료를 보면 일단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 외에도요. 광복 이후의 자료도 있습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밝혔습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이 30년 된 해로 인식을 한 겁니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최초의 관보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발행일자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입니다. 역시 1919년을 원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승만 국부론을 함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9년을 계속해서 말해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명백한 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재헌 헌법을 보면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뒀는데요. 기민년인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립의 해로 1948년을 재건의 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뚜렷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주장도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의 3요소를 다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모두 갖춰야 국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립을 선언하고 투쟁을 했던 점, 또 자체적으로 정통성을 스스로 밝혔던 점, 이것들로 볼 때 3요소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모두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갖춰지는 경우는 이제 드물고요. 식민 지배에서부터 독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립을 선포를 하고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국제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네, 충분히 국제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런 국기까지 내세웠죠. 7년 뒤에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6년 뒤에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때 초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독립선언일을 건국 시점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국제법으로 인정되느냐에 앞서서 국내적 또 헌법적으로 정통성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소녀상의 웬 사드입니다. 예,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충남 홍성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념사 중 갑자기 사드를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소녀상은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념식에도 함께해 주시면 그러니까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자 한 군민이 웬 전쟁 무기 사드냐며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대신 위안부 합의나 사죄를 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항의가 거칠어지자 홍문표 의원이 직접 대응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신 지금 북한 사람이야? 당신 지금 북한 사람이야? 예, 저희가 예. 말이 짧아서 두 번 반복했는데요. 항의를 하니까 당신 지금 북한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고 예. 이걸 항의하면 북한 사람이다. 뭐 이런 논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죠? 예.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드를 반대한다면 북한 사람이냐 이런 논리는 종북 논리가 참 광범위하게 퍼졌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홍 의원에게 직접 사드와 소녀상은 어떤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홍 의원은 직접적인 관계는 좀 없겠지만 당시 일본에게 당한 건 국력이 약해서였으니 예. 사드가 배치가 안 되면 안보가 불안해서 북한에 당할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평화의 소녀상 제작 제막식에 정치적 언급은 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오늘 제막식은 홍성 주민들이 모금을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었는데 불필요한 축사 때문에 행사가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예. 학생들이 좀 난감하기도 했겠군요. 예, 저 모습을 홍 의원 예, 미안합니다. 홍 의원 입장은 직접 물어봤습니까? 그럼? 예. 아, 예. 그랬더니 그런 답이 나왔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지금 북한 사람이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정미의 데스노트입니다. 예.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당 연설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정의당 데스노트에 다음에는 어떤 이름을 올려야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사드를 올려야 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데스노트는 일본의 만화인데요. 공책에 특정인의 이름을 쓰면 이 사람이 꼭 죽는다는 내용의 만화입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언급한 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정의당이 반대한 고위급 인사들은 모두 낙마를 했습니다.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요. 박기영 최근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 모두 낙마했고요. 물론 고위급이 아닌 탁형민 행정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의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지층이 좀 겹치는 데다 정의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의당의 비판을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사드를 올렸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뭐 그렇게 아주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기도 하고 예.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봅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드 배치는 인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데스노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이정미 대표에게 직접 물었더니요. 예.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이름을 계속 쓰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정미 대표는 지금은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서 사드 찬성 여론도 높지만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이 사드 배치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정의당이 직언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의당에서 들으면 굉장히 좀 서운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91살의 애국가입니다. 예, 예. 네, 오늘 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오희옥 지사가 91살인데요. 직접 좀 다른 곡조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예, 오희옥 지사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인데요. 예. 1990년에 뒤늦게서야 유공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들었지만 이제 곡조가 우리가 알던 애국가와는 많이 다른데 올드랭 사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스코틀랜드의 가곡인데요. 1900년대 초에 애국가의 가사에 이 노래에 곡조를 붙여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불렀고 예. 3.1운동 때도 여기 이렇게 불렸습니다. 노래는 그러다가 안희택 씨가 1935년에 지금의 곡조를 작곡을 한 겁니다. 예. 옛날에 어른들은 가끔 저 곡조로 애국가를 부르시곤 했습니다. 실제로. 예, 예. 자, 작곡가는 그런데 작사가는 누굽니까? 예, 누군가는 분명 작사를 했는데 그냥 구전이진 않을 테고. 예, 공식적으로는 미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설이 좀 다른데요. 윤치호 설이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 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친분이 좀 깊고요. 예. 문헌상으로는 윤치호의 가사가 맨 처음 발견이 되는데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전원일치로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쉬운 것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유력한 작사가인 윤치호, 그다음에 작곡가인 안익태 모두 얼마 전 친일 인명사전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아무튼 작사가는 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애국가 작사자를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애국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또 새삼스럽게 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옵니다. 내일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인 뒤에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광주 31도까지 오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